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박민희입니다. 오늘은 세포 제어 기술의 이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합성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나누어질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합성생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학적인 이해의 바탕에 공학적인 관점을 도입한 학문으로 우리가 어떤 원하는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생물 시스템을 만드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치료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에 어떤 그 위험한 독소 등을 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약물을 생산을 한다는 등의 어떤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포를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세포의 DNA를 임의로 조작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학적인 관점으로 생물, 바이올로지컬한 컴포넌트들, 부품들을 재료로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렇게 흔히 전기공학에 많이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를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연산과 어려운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한번 분해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전기회로, 전기기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에는 모든 복잡한 기능이나 연산 같은 것들을 이런 전기기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전기기판은 또 더 들여다보면은 어떤 연산, 기본적인 논리회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로직 게이트들의 서로 커넥션, 이 로직 게이트들이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직 게이트들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리지스터 또는 카파시터 등과 같은 이러한 작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세포에서도 뉴클리오타이드 또는 이런 아미노산 등과 같은 정말 가장 작은 단위의 이런 분자적인 그런 요소들로 이루어진 유전자 또는 단백질과 같은 이런 부품들, 이런 부품 파트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파트들의 서로 연결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작은 단위의 어떤 생화학적인 리액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모듈들이 또 서로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킨 이러한 패스웨이들로 이루어진 세포를 연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도 결국에는 이런 컴퓨터와 비슷하게 이 세포 자체로서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러한 결국엔 이렇게 세포가 그런 복잡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에서는 이렇게 한 단위 레이어 하나씩 이렇게 뜯어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에 의해서 이런 결국에는 복잡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합성생물학 자들도 이렇게 전기공학자들과 비슷하게 어떠한 멋진 역할을 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작은 부품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품들을 잘 엔지니어링해서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을 해내는 것이 합성생물학자들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앞에 이제 컴퓨터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세포라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하나의 공장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포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합성생물학자들의 목표라고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세포 안에 우리가 어떤 원하는 어떤 펑션을 집어넣은 이런 지네틱 서킷을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직접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세포 안에 이 세포 스스로가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컴퓨터가 되도록 이 세포를 디자인을 한 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접 이렇게 구강으로 섭취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장 내에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 세포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런 주변 장내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물질들을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이 세포가 그 특정 물질을 감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작은 세포 컴퓨터를 만드는 것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카티셀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암 세포를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고 인지를 해서 이 그 암 세포만 특정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뮨 T셀, 이 T셀을 엔지니어링을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활용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세포를 공장으로 활용을 해서 세포 컴퓨터, 연산을 스스로 수행을 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포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합성생물학이어야 할까요? 우선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로는 세포는 살아있는 하나의 그 오르가니즘이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많은 카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쉽게 그 라지 스케일의 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 박테리아 셀 같은 경우에는 그 연구실에서 그 20분에, 30분에 한 번씩 세포가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를 공장으로 활용을 해서 세포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세포가 30분에 한 번씩 2배로 분열을 하면서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프로덕트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정말 세포가 아니면 가지기 힘든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세포 자체로서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기에 필요한 정말 많은 수많은 다양한 그런 그 기초 머시너리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제 공장을 구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다 구축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전기도 필요하고 물도 끌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설비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그런 설비들이 이미 세포 스스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다 그거를 다 알아서 잘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에볼루션을 통해서 각자의 생명체가 그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미 진화의 산물인 그런 세포의 여러 가지 바이올로지컬한 머시너리들을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는 공장으로서 활용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포를 공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점은 일단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포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그런 부산물들이 이렇게 해로운 물질이라고 하면 그게 세포가 스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세포 자체를 공장으로 활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non-toxic한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런 차세대 그 솔루션,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앞서는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를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포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부품을 이렇게 조금씩 뜯어내서 서로 같이 이거를 다시 연결을 짓고 이 부품 하나하나를 공부를 해 나가면은 세포 자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는 그 learning by build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씩 우리가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또 몰랐던 어떤 그 바이올로지컬한 굉장히 기초 과학적인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뭔가가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해내는 것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유전공학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럼 과연 이게 유전공학이랑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합성생물학과 그 유전공학은 어떤 추구하는 변화의 스케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특정 유전자 하나 또는 두 개
그런 게 소수의 어떤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유전공학이라고 흔히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합성생물학은 그와는 좀 더 다르게 스케일을 좀 더 넓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포의 굉장히 큰 부분을 변화를 아예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유전공학에 비해서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수준의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전공학과 그 합성생물학이라는 그 필드가 딱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공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성생물학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정말 아무런 그 조작도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고 보면은 여기서 어떤 그 한두 개의 이제 그 염기서열, DNA 염기서열을 이제 그 뮤테이션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물을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것들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제초제 등의 그 강한 저항성을 띠는 그런 그 옥수수를 품종을 개량을 해서 작물 그 일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정도까지가 유전공학이라고 한다면 합성생물학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아예 전체적인 그 지놈 전체를 아예 다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스웨이들의 그 아예 그 방향 자체를 바꿔서 박테리아 그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 세포가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어떤 뭐 청바지에 그 염료로 사용되는 그런 염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시킨다거나 하는 수준에서의 그런 굉장히 큰 차원에서의 엔지니어링이 포함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합성생물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로 이렇게 유전공학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기능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연구실에서 이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이 유전자를 흔히 이제 없애는 그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유전자를 이렇게 낙아웃을 시키거나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유전공학 기법을 활용을 해서 특정한 유전자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로운 원하는 위치에 이 타겟 유전자를 다시 삽입을 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유전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이 된 마우스나 아니면은 세포주를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전공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조금 하나의 더 합성생물학의 예로 조금 익스트림한 그 예를 들어드리면은 완전히 이렇게 한 종류의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다 없애고 전혀 다른 종의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 유전자의 전체를 아예 케미컬하게 합성을 해서 이 새로운 그 종류의 박테리아의 껍데기 안에 집어넣어서 아예 새로운 종류의 박테리아를 탄생을 시키는 이러한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어떠한 테크닉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십 년간 생명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툴킷을 빼놓고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툴킷의 기본적인 세 가지 그 DNA를 읽고 또는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집어넣는 삽입을 하는 그런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분자생물학적인 툴킷에 대해서 먼저 그 디스커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생물학에서 필요한 이런 공학적인 요소들은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 분자생물학적인 그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툴킷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DNA를 읽어내는 테크닉일 텐데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 DNA 그 시퀀스를 DNA 그 어떤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의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거나 뭐 더 삽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NA의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테크닉은 정말 이 분자생물학 필드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여기 소개된 이 생어 시퀀싱인데요. 이 생어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한마디로 이제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레플리케이션, DNA 복제 원리를 활용을 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DNA가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세포 안에서 스스로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복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 중합 효소, DNA 중합 효소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DNA의 그 원료가 되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4가지 종류의 그 핵산, 뉴클리오타이드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 몰레큘러 빌딩 블락, 이 뉴클리오타이드 핵산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싶은 이 DNA 그 프래그먼트에 달라붙으면서 DNA 그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다양한 종류의 핵산들 중에 그 일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NTP가 아니라 ddNTP의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2가지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것이 정말 이제 이 생어 시퀀싱 테크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DNA는 사실 이렇게 이 DNTP, 여기는 DATP가 소개되었지만 이제 DNTP의 이 DNTP, 이 핵산이 서로 끊임없이 그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이 DNTP를 연결을 해주는 글루, 이렇게 그 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하이드록실 그룹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하이드록실 그룹이 다음에 오는 다른 종류의 DNTP와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본드 역할을 하는 아이인데요. 여기에 이 DDNTP라고 하는 것은 이 본드, 이 풀 역할을 하는 하이드록실 그룹이 사라진 이러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핵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칼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DNA 핵산들을 서로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서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이 본드가 사라진 형태의 아이들을 넣어주게 되면 예상을 하시다시피 이 중합효소에 의해서 이 DNA가 점점 길어지다가 이 본드가 존재하지 않는, 풀이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상으로는 더 이상 DNA가 합성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합성을 DNA가 익스텐드 되는 이 리액션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가진 다양한 길이와 그리고 다양한 끝단의 핵산의 아이덴티티가 다양한 이런 종류의 DNA 프래그먼트들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것을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이 각각의 유니크한 핵산들은 유니크한 칼라로 이제 입혀져 있어서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이 칼라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는 이 DNA 프래그먼트의 유전자 염기 서열 시퀀스, 염기 서열의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이 시퀀싱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필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DNA를 읽어내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포 안에서 DNA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작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를 또 이렇게 카피를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 바로 PCR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앞서 이것도 사실 이 PCR이라는 것도 앞서 시퀀싱 기술에서 소개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DNA가 세포 안에서 자연스럽게 DNA가 복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을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DNA 이중나선, 이 이중 가닥을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면은 DNA 이중나선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분리가 된 후에 이렇게 프라이머라고 하는 작은 아주 짧은 DNA 가닥을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어떤 특정한 시퀀스를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DNA 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합 효소들 그리고 앞서 시퀀싱 테크닉에서도 보셨듯이 이러한 핵산, 이렇게 원료로 사용되는 이 핵산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중합 효소에 의해서 얘가 여기에 있는 이 DNA, 기존에 있는 DNA 가닥을 그대로 카피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시퀀스를 점점 양쪽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였던 DNA 이중 가닥이 이 리액션을 한번 거치고 나면은 2개로 카피가 되고 이 리액션을 거칠 때마다 계속 2배씩 증가를 하는 이렇게 DNA 카피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NA를 이렇게 삽입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DNA를 예를 들어서 카피를 해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거기에 이제 활용되는 그 것들이 바로 그 restriction enzyme과 DNA ligase라고 불리는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restriction enzyme과 DNA ligase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위와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한마디로 이 restriction enzyme라고 하는 효소는 특정한, 여기에는 이제 GAATTC라고 나와 있는 이 특정한 6개의 DNA 염기 서열을 인식을 하고 요렇게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그 DNA의 어떤 특정한 서열의 그 특정한 서열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이 restriction enzyme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NA ligas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라낸 부분에 서로 이 시퀀스를 잘 읽어내서 서로 매칭이 되는 그런 시퀀스가 있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스티키 엔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되는 시퀀스가 존재를 하면 그 부분을 가서 이렇게 풀처럼 서로 다시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DNA 라이게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위와 풀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그 효소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게 이렇게 DNA,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있는 DNA인데요. 이 DNA를 어떤 원하는 위치를 아까 그 restriction 엔자임으로 잘라냅니다. 이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카피를 해요. PCR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관심 있는 유전자를 카피를 해오고 나서 그 아이를 다시 풀 DNA 라이게이즈 효소를 통해서 다시 이 부분을 연결 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DNA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다른 DNA 시퀀스, 다른 유전자를 삽입을 하여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recombinant DNA라고 말하는 이런 그 새로운 그 DNA, 새로운 유전자를 합성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에서 흔히 사용되는 DNA를 읽고 카피하고 그리고 삽입을 하는 이러한 그 툴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정말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툴킷 이상으로 우리는 합성 생물학에서 합성 생물학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필수적인 툴들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 한두 개 정도를 그 조작을 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그 유전체 전체를 다 조작을 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DNA,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알고 있는 DNA의 시퀀스를 카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그 유전자 또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카피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DNA 템플릿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DNA를 이 디노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백지 상태부터 DNA를 합성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툴킷을 설명을 드릴 때에 DNA를 카피하는 툴로서 PCR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이 DNA 드노보 신테시스라는 것은 어떠한 그 DNA 템플릿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DNA를 단순히 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케미컬 베이스로 DNA를 합성을 해내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회사에 우리가 이러한 시퀀스를 가진 DNA 100 뉴클리오타이드가 되는 DNA 시퀀스를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100 뉴클리오타이드 100 베이스 페어가 되는 그 DNA 그 프래그먼트를 합성을 해서 이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DNA를 합성을 하는 이 기술이 점점 그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더 큰 스케일의 그 새로운 유전자 합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디노보로 DNA를 합성하는 이 기술은 합성 생물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의 발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 공학적인 개념은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준화 작업은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 핵심 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너트와 볼트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너트와 볼트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너트와 볼트의 종류들이 있고 또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너트와 볼트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너트와 볼트의 종류가 또는 이제 한국 안에서도 이제 이쪽 회사에서 만들어진 너트 볼트 또 다른 회사 B에서 만들어진 너트와 볼트들의 규격이 다 서로 상이하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너트와 볼트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그 시스템,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서로 상호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어떤 그 한번 회사 A에 있는 너트 볼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은 계속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 회사의 너트와 볼트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너트와 볼트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딱 이러한 규격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A에서 산 너트를 사용을 하고 회사 B에서 산 볼트를 사용을 하여도 둘이 얼마든지 서로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준화 작업이 이미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바로 합성생물학의 원료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 세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부품들, 이 파트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 세포를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공장, 하나의 그 테스트 베드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전자, 이쪽에 있는 유전자, 여기 있는 DNA 시퀀스, 이쪽에 있는 뭐 DNA 시퀀스들을 서로 결합을 시키고 연결을 시키고 함으로써 하나의 그 재미있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 세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부품들, 각각의 파트들의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회사 A에서 만들어진 파트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회사 B에서 만들어진 파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면서 더 큰 부품을 만들어내기에 용이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공학에서도 뭐 컴퓨터 그 서킷 보드를 만들 때에도 그 각각의 부품들이 다 표준화 작업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원하는 파트들을 사서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어떠한 이 파트들을 서로 두 개를 연결시켰을 때 어떠한 기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준화 작업은 그런 공학적인 그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생물학은 아직까지 모든 파트들이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힘든데 이 필드에서 이렇게 이 모든 이 표준화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합성 생물학에서 중요한 그 개념은 abstrac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bstraction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공학적인 관점인 건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이제 중간에 이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원하는 특정 아웃풋이 나오기만 한다면 이 안에서, 세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다. 블랙박스로 보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abstraction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자생물학적으로 그런 바이올로지컬한 생명과학적인 접근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생명 현상들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분자 하나, 프로틴 하나, 그 DNA 시퀀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명과학의 비밀을 파헤치는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각의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오히려 관심을 조금 더 덜어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원하는 아웃풋이 항상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abstrac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박테리아를 감염을 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을 시킨 후에 두 가지 라이프 초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박테리아에 감염을 시킨 다음에 자기의 유전자를 박테리아 유전자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그냥 계속 박테리아의 유전자와 함께 서로 그냥 조용하게 그냥 계속 복제만 해나가는 이 라이소제닉 사이클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박테리아를 감염을 시킨 후에 이 바이러스 본인 스스로를 그 안에서 발현을 시키면서 이 박테리아를 결국에는 죽이고 본인 스스로를 더 많이 복제를 시켜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박테리아, 그 바이러스의 형태로 박테리아를 뚫고 나오는 이 리틱 사이클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이 박테리오페이지라는 바이러스는 총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을 하는 분자학적인 그 몰레큘러 네트워크를 실제 그 자연 세계, 자연 상태에서의 네트워크를 관찰을 해보면은 정말 복잡한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네트워크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합성 생물학자들은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백질의 역할과 연결에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지가 두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재미있는 그 현상을 우리는 그대로 재현을 해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저희는 이제 토글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가지 라이프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펑션 자체를 관심을 갖고 이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서킷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 복잡한 네트워크에 모든 그 디테일에 관심을 갖다기보다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두 가지 단백질이 서로를 억제를 하는 이 재미있는 더블 네거티브 피드백, 이 모티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모티프를 공학적으로 재현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두 사이클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펑션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앱스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어떠한 인풋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안에서 어떻게 그 유전자 회로가 그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디테일에는 크게 그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앱스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합성 생물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테크닉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합성 생물학은 결국에는 이 세포 자체를 공장으로 삼아서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간 발전을 해온 이 몰레큘러 분자 생물학적인 툴킷에 기반을 하고 그 이상으로 조금 더 공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접목시킨 이런 툴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합성생물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합성생물학을 위해서 어떠한 테크닉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툴들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하고 조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고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멋진 기능을 수행을 하는 여기에 이제 그 배처럼 보이는 이 레고 작품이 있는데요. 어떤 멋진 기능을 수행을 하는 세포 공장,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레고 부품 하나하나의 역할, 이 부품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이 레고 부품을 넣었을 때에 좋은 재미있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세포 안에 있는 그 몰레큘러 빌딩 블록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잘 공학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어떻게 스스로를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 살아있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 그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 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셀 타입은 서로 각기 다른, 굉장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뉴런과 그 간세포를 비교를 한 그림을 보시면 정말 사이즈부터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생긴 것도 굉장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하나의 그 다세포 생물에 정말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사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유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서열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각각의 세포가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은 똑같은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고 어떠한 유전자들이 발현이 되지 않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만 도파민이나 마이오글로빈 유전자 같은
이러한 유전자들은 발현이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적혈구의 모양과 기능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뉴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헤모글로빈 또는 마이오글로빈과 같은 유전자들은 발현이 억제가 되고 도파민 그 유전자가 발현을 함으로써 이렇게 특정한 그 뉴런의 역할,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세포가 어떠한 그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적재적소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세포가 과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수행을 해내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퀘스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의 발현을 적재적소에 조절을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이 유전자 발현 조절의 스텝을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레고 블락의 각각의 그런 그 기능과 역할들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조절을 해야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지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포가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서 이제 DNA가 RNA로 전사 과정을 통해서 RNA로 변하게 되고, 이 RNA가 결국에는 그 트랜슬레이션, 그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단백질들이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센트럴 도그마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스텝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DNA가 그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DNA가 어떤 그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는 이제 그 RNA, 그 DNA가 RNA로 변하는 이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DNA에서가 RNA로 변하는 이 전사 과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 전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절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RNA들은 특히 이제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RNA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엑손과 인트론 이렇게 이루어진 이 RNA 그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가 이 인트론들을 이렇게 잘라내면서 엑손들로만 이루어진 그 mature mRNA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RNA 프로세싱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이제 mRNA가 이제 핵 안에서 다 이제 maturation 과정을 거친 이 mRNA가 핵을 빠져나가서 이 사이토졸로 보내지는 이렇게 트랜스포트,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배달을 시켜주는 그러한 현상을 조절을 하는 이 RNA 트랜스포트와 로컬라이제이션 컨트롤 또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mRNA가 사이토졸에서 그냥 계속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mRNA가 사이토졸에서 얼만큼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 데그레이션 스테빌리티를 조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컨트롤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mRNA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이토졸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특정 mRNA들은 조금 더 빨리 디케이 과정을 거치는 mRNA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mRNA일수록 이 mRNA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로 변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mRNA가 결국에는 단백질로 번역 과정을 통해서 변환이 되게 되는데, 이 스텝을 또 조절을 하면은 얼만큼 더 유전자 발현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틴 자체도 이제 프로틴이 다 만들어진 후에 프로틴의 액티비티 자체도 컨트롤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프로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어떤 특정 포스포릴레이션과 같은 예로 인산화 작업이 인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백질이 이렇게 액티브한 스테이트를 띄지 못하고 있다가 이 인산화가 된 후에야 단백질이 결국에 비로소 그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백질의 그 다양한 종류의 이런 화학기들이 붙어서 이 단백질의 그 활성화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센트럴 도그마, DNA, RNA, 프로틴 과정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에피제네틱 컨트롤, 후성 유전 조절이라고 하는 스텝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DNA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스텝을 통해서 RNA로 얼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환이 되고, 이 RNA가 또 어떤 그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그 효율성을 가지고 단백질로 변환이 되고, 이 스텝을 봤는데, 그 위에 한 가지 더 앞서서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조절을 하는 한 가지 스텝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 후성유전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DNA가 있는데 이 DNA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빡빡하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모여있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DNA가 느슨하게 풀려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빡빡하게 모여있고 어떤 부분은 느슨하게 풀려있고 이러한 것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풀려있는 부분에서는 유전자가 그만큼 발현을 하기가 쉬울 거고요. 이렇게 빡빡하게 컴팩트하게 모여있는 곳에서는 DNA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그만큼 발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후성유전 조절을 통해서도 세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그 종류의 유전자들을 얼만큼의 레벨로 발현을 시킬지를 조절을 하는 그러한 컨트롤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 여기서 이 센트럴 도그마를 쭉 이 스텝을 훑어가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각각의 작용 원리, 그런 메카니컬한 프린시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합성생물학자들의 그 관점에서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스텝,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DNA가 RNA로 바뀌는 이 전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분자생물학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지 이 전사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더 잘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모든 포인트들이 이제 합성생물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아웃풋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그 전체 그 유전자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그 point of interven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정말 이 많은 이 스텝들 중에서 정말 한 가지 그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할 때 이렇게 이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전자가 있는 곳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요 시퀀스를 유전자로 발현을 시켜라 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마커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RBS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번역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 효소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절을 하는 그 시퀀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도 어떤 코돈을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량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좀 더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네이터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은 전사 과정이 여기서 끝나야 하는데 이 터미네이터의 그 강도가 약하게 되면 여기서 전사 과정이 여기서 딱 끝나기가 잘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터미네이터 스트렝스가 강하다면은 여기서 잘 끝날 수 있는, 전사 과정이 여기서 잘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러한 한 가지 요소들이 이제 그 합성생물학자들에게는 하나의 그런 그 빌딩 블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프로모터, 여기서부터가 유전자니까 여기서부터 유전자를 발현을 시작을 해라. 모든 전사 과정과 그 후에 스텝들을 시작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이 프로모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모터가
그 constitutive promoter라 그래서 항상 이제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그런 컨텍스트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항상 발현을 하게끔 하는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시퀀스, 특정한 이 constitutive promoter 시퀀스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제 GFP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만드는 이 유전자 앞에 이 프로모터, constitutive promoter 시퀀스를 가져가다가 넣으면은 이 생쥐에서 어떤 부분에서든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초록색 단백질이 발현이 되도록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티슈 스페시픽, 내가 원하는 어떤 조직에 가서만, 조직일 때에만 이 GFP 단백질이 발현을 하도록 해라 라고 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직에 한정적인 그 프로모터를 앞에 놓으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에서만 이 GFP 단백질이 발현을 하게끔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듀서블 프로모터라 그래서 평소에는 이 프로모터가 액티브하지 않아서 GFP의 발현이 그 GFP가 액티브하게 발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어떠한 특정 약물이 들어갔을 때에만 이 프로모터가 발현을 시작을 해서 그 GFP 유전자가 발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인듀서블 프로모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들에도 이렇게 항상 모든 컨텍스트에서 항상 GFP가 발현을 하게끔 하는 이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이런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상 낮은 레벨로, 낮은 그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그런 그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도 있고요. 또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는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세포 타입에 따라서 그 이제 액티비티도 또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티튜티브 프로모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합성생물학자들 입장에서는 유전자 발현을 약하게 시키고 싶을 때는 이 프로모터를 사용하고 유전자의 발현을 강하게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러한 프로모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듀서블 프로모터의 예로는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이 특정한 약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여기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하는 이 액티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모터가 평소에는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로 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그 존재를 하다가 이런 특정한 약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 프로모터를 이렇게 액티비티를 높여줄 수 있는 이 액티베이터가 결합을 함으로써 이 프로모터가 비로소 그 활동성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그 어떤 특정 약물에 반응을 하는 프로모터들을 인듀서블 프로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 프로모터가 꺼진 상태에서 켜진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약물이 들어왔을 때 프로모터가 켜져 있다가 꺼지는 상태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테릭 바이올로지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 유전 지네틱 툴, 지네틱 몰레큘러 빌딩 블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정말 이 하나의 프로모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프로모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양한 프로모터들을 우리가 그 레고 블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신테릭 프로모터들을 더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떠한 이 세포가 결국에는 세포를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세포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스텝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테릭 바이올로지스트로서 이 각각의 스텝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을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합성생물학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그 레고 빌딩 블록의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마지막에 프로모터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프로모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종류의 프로모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의 형태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볼 수 있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오늘 이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